한강 따위가 감히 어디다 비비는 거야? 중국의 양쯔강에 비하면 티끌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냐? 우리 양쯔강은 세계 3대 강 중 하나로 한강의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한국 따위가 5천년 중국 문명의 발상지를 되살리겠다는 겁니까? 중국 환경국의 팡웨이 과장의 거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을 발칵 뒤집은 중국 유명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역대급 시청률로 중국을 놀라게 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타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다 지금은 양쯔강 보존협회의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찍은 다큐멘터리 강의. 귀환이 중국의 방송사를 통해 중국 전역에 알려졌다고 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양쯔강 상류로 향했어요. 수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전히 제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2021년 자림강, 동두강, 침리강 등 양쯔강의 지류들이 모두 핏빛으로 변해버린 그 끔찍한 광경을요. 당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마치 대지에 난 상처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강물이 맑아졌지만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강들의 탈륨 농도가 기준치의 1.7배를 초과했다고 했습니다. 인근 금속 생산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비로 인해 강으로 흘러들어간 거죠. 탈륨은 적외선 광학기기용 렌즈 제조나 광전지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며 강력한 신경계 독성 물질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정기적으로 물 샘플을 채취하며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강의 상태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는 양쯔강에 사는 하얀 돌고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바이지툰이라고 불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수중 판다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007년 바이지툰은 기능적 멸종을 선언받았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민물 돌고래인 장툰마저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미소 짓는 듯한 입모양 때문에 미소. 천사라고 불리는 이 돌고래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쯔강은 중국의 젖줄로 길이가 6,300km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이에요. 중국인들은 이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장 폐수와 생활 오염 물질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양쯔강 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생태계가 법 시행 몇 년 만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강물이 붉게 변하는 끔찍한 사태는 지났지만 이렇게 오염된 강의 생태계를 어떻게 완전히 되살릴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조치가 과연 충분할까요? 수천 년 동안 중국인의 삶과 함께 해온 이 위대한 강의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강변에 서서 이제는 탁한 갈색을 띠는 물을 바라보며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더 멀리 눈을 돌려야 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책상 위에 쌓인 수질 검사 보고서가 저를 맞이합니다. 수치는 나아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요. 때로는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죠. 매일 같은 자료를 보며 무력감을 느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동료 시오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그녀는 제게 이메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환경단체가 개최하는 도시 하천 보건 국제 심포지엄 초청장이었어요. 주제는 한강의 기적, 오염된 강에서 생태 중심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과장된 홍보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오린이 보여준 자료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한강은 1960년에서 70년대에 심각한 산업 오염을 겪었지만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생태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생물 다양성에 보고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진들이었어요. 과거 한강의 모습은 지금의 양쯔강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회색빛 물에 떠다니는 쓰레기들, 악취가 풍기는 강가. 그런데 현재의 한강은 푸른 물결 위로 배들이 떠다니고 강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 있었어요. 심지어 한때 사라졌던 수달이 돌아왔다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한강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서울은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강을 되살렸죠. 특히 2000년대 들어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쯔강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과 양쯔강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같은 아시아의 강이에요.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중국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강의 성공 사례가 양쯔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 방문을 고려하던 중 중국 SNS에 퍼진 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차별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중국 내 혐한 정서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환경 전문가로서 가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쯔강을 살리기 위한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한강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그 비결을 배워와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서울로 떠나기로 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해결책은 찾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시오린에게 연락해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녀도 결국 동의했어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며 저는 양쯔강과 한강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어깨가 뻣뻣해졌어요. 중국 SNS에서 읽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환경운동가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양쯔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불편한 시선쯤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이동을 하는데 함께 온 시오린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니 생각한 것보다 공항이 너무 크고 멋지다며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했죠. 여러 층으로 나뉜 공항 내부에서 우리는 금세 길을 잃고 말았어요. 영어로 된 안내판을 이리저리 살피던 중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우리가 필요한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친절함이었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편하게 호텔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희는 서울의 첫 인상을 느끼기 위해 근처 거리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중국 본사에서 긴급 환경 보고서 작성 요청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근처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 노트북을 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꽤 복잡한 작업이라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노트북과 가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중국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 항상 귀중품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주변을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심지어 지갑과 휴대폰까지 테이블 위에 놓고 음료를 사러 간 상태였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용기를 내어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니
다행히 제 물건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옆 테이블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지갑을 깜빡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다른 손님이 이를 발견하고 직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중국에서라면 아마도 지갑은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오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친절해. 이곳 분위기가 정말 달라. 시오린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래. 호텔 프론트에서 중국어로 인사해 주셨어. SNS에서 본 것과 너무 달라.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만난 시오리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 한강사업본부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쯔강과 한강 두 강의 이야기를 넘어 이제 두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알아가게 될 것 같았어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내일 만나게 될 한강, 그리고 그 강을 살려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 여행이 양쯔강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우리는 한강사업본부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상하이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강줄기, 그리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울창한 녹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상하이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우리 양쯔강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시오린이 물었어요. 저는 희망적인 대답을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한강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전이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도착하자 최현수 생태보전 팀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타오 씨, 시오린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어에 중국어 인사말을 섞어 건네는 그의 모습에 긴장감이 조금 풀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한강의 과거와 현재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 한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색빛 오염된 물, 강변에 쌓인 쓰레기 악취가 느껴질 것 같은 사진들이었죠. 마치 지금의 양쯔강 일부 구간을 보는 듯 했어요.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로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최현수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공장 폐수, 생활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입되었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악취가 심해 시민들이 강변에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한강 종합개발 계획이 실시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생태 복원에 초점을 맞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해요. 수질 개선과 함께 강변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2021년 초 한강 하구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었습니다. 최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겨울철 제설 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이 빗물에 씻겨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죠. 35년 동안 한강에서 조업해온 어부들조차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2008년부터 시작된 4대강 개발 사업 이후 강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 떼죽음이 이어졌으며 철새들의 길도 끊겼죠. 저는 양쯔강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주변의 공장들, 댐 건설, 선박, 교통 증가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모든 강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2017년 11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종보 수문이 열렸고 그 이후 강은 천천히 자연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오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강의 복원이 모두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군요.
최 팀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지금의 한강을 만들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양쯔강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어요. 한강은 완벽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와 도전을 거쳐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강이었던 거죠.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최현수 팀장은 우리를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으로 안내했어요. 한강사업본부에서 보고 들은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맑은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곳은 원래 한강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작은 수로에 불과했어요. 최 팀장이 설명했어요. 지금은 서울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죠. 우리는 나무 데크를 따라 걸으며 다양한 수생식물과 곤충들을 관찰했어요. 갈대밭 사이로 날아다니는 잠자리, 물 위에서 노니는 오리들, 그리고 가끔 물속에서 반짝이는 물고기의 모습까지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님들, 자원봉사로 생태 모니터링을 하는 어르신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는 직장인들까지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대단해요. 중국에서는 환경 보호를 정부의 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감탄하자 최 팀장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강이 변하기 시작한 건 시민들이 강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정부 주도의 개발과 복원이 이루어졌지만 한계가 있었죠. 우리는 공원 한쪽에서 진행 중인 시민 생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 보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물의 pH, 용존, 산소량 등을 측정하고 발견된 생물종을 기록하는 작업이었죠. 놀라웠던 건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데이터를 수집해요. 10년 넘게 지속해온 활동이죠. 자원봉사 팀장인 김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 서울 전역에서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강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강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러닝을 하는 시민들까지. 한강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도시의 심장 같았어요. 남산타워가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푸른 빛처럼 이어지는 한강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숨쉬고 있었고 시민들은 그 강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시오린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양쯔강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제 대답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관건은 시민들의 참여야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한강의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복원 기술이나 거대한 예산이 아니라 강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양쯔강에도 그런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강변에서의 시민 참여 활동을 지켜본 후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호텔 창문 앞에 서서 밤에 한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제 마음속에는 양쯔강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아침 풍경이 영감을 주는 듯했죠. 어제 본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 생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강변을
자신들의 일상 공간으로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올인 나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양쯔강 복원에 필요한 건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시오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뭔데?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야. 강을 단순한 수자원이나 교통로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거지. 최현수 팀장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저는 제 생각을 더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철학을 설명해 주었죠.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선입니다. 우리는 한강을 길들이려 하지 않고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 제방을 자연형 호환으로 바꾸고 물고기가 오갈 수 있는 어조를 만들고 철새들의 쉼터를 복원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강 복원은 단순히 수질을 개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양쯔강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양쯔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양쯔강만의 특성을 살린 복원 계획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첫째, 양쯔강 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둘째, 양쯔강 주변의 학교들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 복원 시범 사업 시작. 넷째,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양쯔강의 친구들 네트워크 구축. 새벽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저는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한강은 서울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한강. 너에게 배운 것들을 양쯔강에 전할게.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시오린이 물었어요. 정말로 가능할까? 양쯔강은 한강보다 몇십 배는 크고 복잡한데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 제가 대답했어요. 한강도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잖아.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 밖으로 한강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강의 교훈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양쯔강 르네상스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어요. 중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양쯔강 보존협회의 임원들을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사진들을 보여주자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오 이 계획을 정부에 제안해봅시다. 회장님의 격려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한강에서 받은 영감이 이제 양쯔강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양쯔강 르네상스 계획을 양쯔강 보존협회 임원들에게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예상보다 반응은 훨씬 긍정적이었고 협회는 곧바로 정부 환경부에 이 계획을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한강과 양쯔강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우리가 한국의 전문가들과 직접 협력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시오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국제 협력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타오 씨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만났던 최현수 팀장입니다. 지난번 대화가 계속 생각나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한중환경 협력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 이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한국 정부가 아시아 강복원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첫 파트너로 중국의 양쯔강을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제가 이 프로젝트의 중국 측 코디네이터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어요. 이건 운명이야. 시오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한강에서 영감을 받아 구상한 계획이 이제 실제 한강 전문가들과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첫 화상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어요. 한국 측에서는 최현수 팀장을 포함한 8명의 전문가가, 중국 측에서는 저희 협회 임원들과 상하이시 환경국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경험과 도전 과제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점차 풀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측 환경국 팡웨이 과장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강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양쯔강은 세계 3대 강 중 하나로 한강의 20배가 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작은 강에서의 경험이 과연 우리 양쯔강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화면 속 한국 전문가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최현수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팡웨이 과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만 양쯔강은 5천년 중국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발언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회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고 한국 측 참가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최현수 팀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장님, 강의 크기와 역사적 가치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규모의 경쟁이 아닙니다. 작은 강이든 큰 강이든 생태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한강이 겪은 시행착오가 양쯔강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협력의 가치가 아닐까요? 팡웨이 과장은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했지만 저희 협회 회장님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팡웨이 과장님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서로의 강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한강의 성공 사례는 분명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회의는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왔지만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타오 씨, 이런 일은 국제 협력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공통 목표를 기억하는 것이죠. 양쯔강과 한강 모두를 위해서요. 그의 너그러운 대응에 감동했고 다음 회의부터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다짐했어요. 이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6,300km에 달하는 양쯔강 전체를 한 번에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요. 대신 양쯔강의 하류 구간, 특히 상하이 인근에서 자연형 호안 복원과 생태습지 조성 시범 사업을 시작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두 번째 회의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팡웨이 과장 대신 다른 담당자가 참석했고 분위기는 훨씬 협력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세세하게 공유해 주었고 중국 측에서는 현지 상황과 가능한 자원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최 팀장은 첫 회의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쯔강의 광활함과 역사적 중요성을 먼저 인정하며 그러한 거대한 강에서의 복원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해 주었죠. 그의 겸손한 태도에 중국 측 참가자들도 더욱 진지하게 한국의 경험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과 양쯔강은 규모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지만 환경 복원의 핵심 원리는 통용됩니다. 한강에서 배운 교훈이 양쯔강의 특성에 맞게 응용된다면 더 효율적인 복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 팀장의 이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점차 한중 하천 생태 복원 협력체라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가 모습을 갖추어 갔어요.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양쯔강 하류 몇 개 지점에 소규모 생태 습지를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이 습지들은 수질 정화는
물론 시민들의 환경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계획이었죠. 또한 한강의 시민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양쯔강에도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중국 방송사의 관심이었어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그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해 온 것이었죠. 한국과 중국의 강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이것을 강의 귀환이라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양쯔강 보존 협회 대표단과 함께였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강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남의 강이 아닌 저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였으니까요. 서울에 다시 도착한 날, 한국 방송사와 중국 방송사의 합동 촬영팀이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강의 귀환 다큐멘터리는 이미 양국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고 첫 공개 촬영이 시작된 것이었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건 여전히 어색했지만 양쯔강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타오 씨, 중국으로 돌아간 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나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강을 살리는 힘이 기술이나 자금이 아닌 시민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첫날 일정은 한강 시민공원에서 진행된 한중 공동환경 심포지엄 취재였어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 하천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였죠. 팡웨이 과장의 불미스러운 발언 이후 중국 측은 더욱 겸손하고 배움의 자세로 임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중간 휴식 시간 최현수 팀장이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타오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세안 환경협력기금에서 우리가 지난 회의에서 논의했던 양쯔강 하류 복원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어요. 이제 상하이 구간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함께 구상했던 계획이었어요. 양쯔강 전체를 한 번에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상하이 인근의 강 구간부터 자연형 호안 복원과 소규모 생태습지 조성을 시작하자는 안이었죠. 그 계획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니 기쁜 마음에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타오 씨의 열정과 비전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심포지엄 다음 날 양국 대표단은 한강 종합시설을 견학했어요.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 복원 현장,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이번에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 달리 모든 것을 더욱 실무적인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표단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메모를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날 방문한 한강숲 프로젝트 현장이었어요.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한 후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성한 숲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80대 노인 자원봉사자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내가 어릴 적 한강은 맑고 깨끗했어. 그 후 오염되는 것을 보았고 이제 다시 깨끗해지는 과정도 보고 있지. 내 손자가 어른이 될 때는 양쯔강도 한강처럼 깨끗해지길 바란다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최현수 팀장이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투명한 유리병 안에는 한강의 물과 모래 그리고 작은 나무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한강의 희망입니다. 언젠가 양쯔강에서 이 씨앗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어요. 한 달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진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상하이에 도착해 가장 먼저 저는 협회 사무실로 직행했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중국 방송사 측에서 보내온 방송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의 귀환 다큐멘터리는 다음 달 중국 전역에 방송될 예정이었고 이후 10개국 이상에서 방영된다고 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여전히 탁한 양쯔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우리 앞에는 희망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그랬듯 양쯔강도 언젠가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찬 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강은 세계에서 잘 복원되어 관리되고 있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강도 수질이 안 좋아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수많은 노력과 복원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수영대회가 열릴 정도로 수질이 회복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런 사례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모습이 더욱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라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